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8.15 광복절 특사 김태우 포함된 거 김태우 다시 내보내려고 한다. 그 현실화 돼가고 있고요. 지금 특별 사면 대상에 올랐는데 김태우가 굉장히 의욕이 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면을 생각해 보세요. 김태우가 진짜 그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확정 판결 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사면을 한다. 좀 이상하죠. 김태우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일을 하다가 폭로를 하면서 저쪽에 붙은 인간이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일도 모를까요? 많은 것들을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김태우는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폭탄이에요. 그래서 김태우 요구사항을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법원에서 판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까지 사면을 해주는 겁니다. 김태우가 또 입을 벌려갖고 그 당시에 이랬다 저랬다 검찰과 어떤 그렇게 했다 보이지 않는 김태우는 위험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태우가 자기는 강서구청장에 대한 애착이 많고 크다 보니까 이거는 무언해. 이거는 김태우에게 기회를 다시 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이거는 사법부의 판결을 정면으로 그 대통령이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의 사면권으로 헌법 질서를 굉장히 문란하게 하는 거거든요. 김태우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김태우를 다시 강서구청장에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이제 강서구청의 강서구 주민들이 과연 저런 자를 다시 뽑을 것인가? 그때랑 지금은 다르죠. 저는 김태우가 나와도 100% 진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지난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참패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대통령 선거가 3월이었고 윤석열이가 5월에 취임을 했죠. 취임을 하자마자 6월 달에 열린 선거입니다. 대통령의 힘이 가장 세다 보니까 각 지역의 조직들이 움직여요. 당연히 줄 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는 더욱더 불리한 거예요. 저는 지방선거도 앞으로는 대통령 선거와 좀 맞물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 불리해요. 집권 세력이 너무 지방선거까지 장악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좀 시기적으로 좀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선거를 하면 윤석열에게 기대하는 게 바로 지방선거에 반영됐던 거예요. 윤석열에게 국민들이 나름 투표를 하면서 좀 잘해주길 원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지방선거에 반영돼서 이런 강서구 지역에서 야권이, 그러니까 좀 민주당이 지지세가 강하지만 김태우 같은 애들이 당선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다르죠. 이게 무정부 상태에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정말 바닥 민심은 윤석열을 굉장히 비판하는 분위기가 많거든요. 완전 분위기가 다르죠, 이번엔. 그래서 김태우의 할아버지가 나와도 제가 보면 강서구에서는 강서구청장 될 일이 없다. 그러나 민주당이 강서구청장 선거에 얼마나 좋은 후보를 내냐가 중요하죠. 상대는 김태우가 나올 게 뻔합니다. 제가 보면. 근데 민주당이 공천 잡음이 일어나거나 여기서 과열돼서 또 진보정당이 연합을 해서 민주당 표를 가져갈 경우에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민주당도 좋은 후보를 내야 되고 야권 공조가 이루어져야만 어떻게 보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전초전 성격을 갖고 있는 이번 10월 달에 벌어집니다. 10월 달에 있을 이 선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국제 뉴스 중에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국제 뉴스 중동 전문가 아닙니까? 갑자기 미국 백악관이 한국 정부와 이란 자금 동결 해제 광범위하게 공조를 한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란에게 줄 돈이 있었어요. 공사비. 그쵸? 뭔가 공사비였나? 하여튼 이란에게 줄 돈이 있었는데
미국이 이란을 그 제재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란에게 줄 돈도 같이 묶여 있었어요. 응? 근데 갑자기 여태까지 보면 이란은 미국의 반미 정권이었거든요. 석유대금이었죠. 석유대금. 이란은 지금 반미 정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미국이 이란에게 가장 이란이 지금 필요한 게 뭐니 해도 머니잖아요. 왜 그럴까? 왜 갑자기 이란은 이런 짓거리를 할까? 딴 거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사우디 얘네들과의 가장 정적이 이란입니다. 이란을 돕는 거죠.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말을 안 들으니까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서 중국과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아예 중국과 손을 잡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도 의외로 미국의 말을 듣지 않죠. 그건 뭐냐? 중동 재편에 나선 겁니다. 미국의 마음대로 새로운 파트너를 구하는 거죠. 여태까지 미국의 중동 지배 전략이 사우디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중동을 지배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군사력이 막강한 이란과 이스라엘은 완전 상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란에서 언제 사우디를 침공할까봐 미국이 어마어마한 군사 무기를 이 사우디에 팔아먹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란의 가장 아킬레스건은 돈이잖아요. 국제적으로 이란이 자금이 묶여있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바이든 정부가 푸는 건 뭐냐? 내년 대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년 대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란 정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재 반미죠. 반미 정부지만 이렇게 동결 자금을 해결해주고 그러면 당연히 이란에서도 아무리 반미 정부라 해도 집권자 입장에서는 계속 집권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친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미국은 그래요. 자기네들의 이익이 있을 때는 동맹이지만 언제든지 이렇게 사우디와 이스라엘을 가장 자극할 수 있는 이란과도 손잡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멍청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미국이 바이든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동의 재편성에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사우디나 이스라엘 니들이 껄끄러워하는 미국이 이란과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전향적인 모습을 기대하면서 사우디 이스라엘 압박용이죠. 한마디로 중국과 손떼라예요. 중동 재편성을 통해서 중국의 영향력에서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계속 그 박정훈 전 수사단장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 최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갑자기 그냥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이 돼요. 근데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대령이에요. 대령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해병대 헌병이죠. 왜 이거를 청와대나 대통령 안보실에서는, 즉 청와대 대통령실에서는 대대장 이하만 수사해라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그렇죠? 가이드라인을 준 거죠. 한마디로 그 수사단장한테 대대장 이하만 수사해라. 그 윗선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 박대령 입장에서는 아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왜 이런 사고가 나면 정작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은 책임을 안 지고 늘 꼬리 자르기를 하고 밑사람들이 피해를 봐냐. 그래서 원칙적으로 수사를 한 거죠. 그렇죠? 원칙적으로 수사하면서
이게 바뀐 거예요. 이거 수사 외압이다. 이 국방부에서 부당한 이 지시가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이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불공정하게 수사를 하라 그랬다. 처음부터 수사의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게 수사단장의 몫인데 그럼 왜 이렇게 됐냐? 이게 다 윤석열의 업보예요. 이게 왜 윤석열의 업보냐면요. 이 여러분들 보시면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한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지금 이거 덮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다 밝혀집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지금 이거 덮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다 밝혀집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이가 여태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언론 뚱땅 덮었다가 검찰이 쑤시고 들어오고 나중에 윤석열이가 늘 그런 짓 했잖아요. 응? 윤석열이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나중에 검찰이 맘만 먹으면 한마디로 정권이 바뀌면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때 지금은 덮을 수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거죠. 이 사람이 볼 때 이제 세상이 예전 같지 않다. 위에서 덮으라 그래갖고 지금은 덮을 수 있겠지만 정권이 바뀌거나 나중에 보면 결국은 이거 나중에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정상적으로 지금이야 위에서 잘못된 지시에 우리가 따르면 결국은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수사단장이었던 내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밝히고 그만두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공정과 정의를 외쳤는데 대통령실에서 부당한 수사와 불공정한 수사를 먼저 외압을 강한 거니까 윤석열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그럼 왜 대통령실에서는 수차례 이런 짓거리를 했냐? 딴 거 아니죠. 늘 남 탓하는 거죠. 대통령도 자기가 책임 안 지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이 벌어지면 대통령도 자기가 책임 안 지잖아요. 그래서 맨날 밑에만 조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장군들이나 이런 사람들 조지지 않아요. 밑에 애들 뭐 했냐? 라고 하면서 조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단장 포함해서 윗선까지 전부 조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사단장 조지고 위에 윗선 조지고 국방부 조지면 아주 안보를 중요시하는 윤석열인데, 안 그래요? 안보를 중요시하는 윤석열인데 이 윗선부터 썩어 빠졌다라는 소리가 들어오면 지네가 할 말이 없어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저 박대령님에게 여러분들 박수 많이 쳐주셔야 돼요. 참군인이에요, 참군인. 검찰이 모르는 게 있어요. 검찰이 모르는 게 뭐냐? 군인 정신을 모르죠. 그쵸? 군대를 안 갔다 온 새끼들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군인들은 나름 썩어 빠진 군인들도 있지만 참 군인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쵸?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이 뭘 알겠습니까? 무조건 압수수색 영장 치고 뭐 잡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응? 잘 모르죠, 이런 걸. 이런 분들은 민주당이 보호해줘야 돼요. 이런 분들은 민주당이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이재명 대표님이 예상대로 우리가 8월 16일 이후라고, 그쵸? 8월 16일 이후라고 예상을 했죠. 백현동 사건이나 대북 송금 사건으로. 원래는 이게 검찰이 스텝이 좀 꼬였어요. 우리가 16일 이후에 이재명 당대표 소환을 할 것이다 라고는 예상을 했지만 바로 17일 날 소환 통보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제가 보면 원래는 검찰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만약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끝까지 어떤 검찰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다 그러면 백현동 개발 특혜가 아니라 이건 빠졌을 겁니다. 아마 대북 송금건으로 잡아들였을 거예요. 아니면 둘 다 적용을 했든지. 이거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17일 날 출석하라는 이 한 가지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뭐 쌍방울 뭐 대북 송금 사건 있죠. 꼬인 거예요. 그렇죠? 꼬인 거죠.
지네가 진짜 공들이고 엄청나게 지금 압박하고 면회도 안 되게끔 하면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잡아뒀는데 결국 소환 내용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에요. 그 의혹에 뭐 돈을 먹었다도 아닙니다. 그냥 그 당시에 지자체장으로 많은 특혜를 줬다는 거예요. 아니 특혜를 줬으면 이재명 당대표가 뒤에서 아니 특혜를 줬으면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무슨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건 뭐냐 딴 거 아니죠.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혁신안 발표되는 날 8월 10일 날 이재명 당대표 소환을 같이 날려요. 민주당 혁신안이 발표되는 날 이재명 당대표 소환 통보를 합니다. 그냥 검찰은 나의 길을 가련다예요. 그냥 무조건 이재명 영장 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백현동 의혹으로 검찰 출석을 하면 검찰이 뭘 알아내겠습니까? 이미 백현동 사건에 무슨 이재명 당대표가 현재 증거를 인멸을 할 우려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응? 그냥 망신 주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 띄워갖고 혁신안 좌초시키고 그래갖고 민주당 지금 어떻게든 내년 총선에 이재명 체제로 못 세우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응? 지금 아마 이달 말 회기 중 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제출과 관련된 입장에서는 이건 가정이지만 아마 이재명 당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지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일부에서 부른 사람이 누구냐? 어미준이에요. 어미준이 누군지 아시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모해 위증의 혐의에 관련된 자입니다. 어미준이가 그거 있어요. 그럼 백현동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 시절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의 이례적인 부지 용도 변경, 민간 임대 아파트 공급 조건 완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면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받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때 박근혜 정부, 지금 이명 박근혜 정부예요. 아니 말만 특혜면 그럼 민간에게 시행사에게 돈을 받든가, 그쵸? 돈을 받던가 뭔가를 했다는 그걸 밝혀내야죠. 아니, 이게 특혜인지 정상적인 시행사의 진행 사업인지. 응? 지금은 이렇게 보면 이재명 당대표가 총 4번째 검찰 출석이죠. 17일 4번째 검찰 출석을 하는데 처음에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성남 불법 후원금 의혹, 그 다음에 위례 대장동 개발 의혹 2번. 지금 이재명 당대표식으로 검찰이 다 훑고 수사하려면요,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지자체장들 다 수사해야 돼요. 왜 그러냐? 각 지자체에서 아파트 임대사업 안 한 지자체가 어디 있어요? 응? 아파트 임대사업 안 한 지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응? 모든 사업을 검찰에 허락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겁니다. 응?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당대표 죽이기 나섰어요. 그냥 검찰은 자기네들 이렇게 영장 치면 그때 리더십 흔든 다음에 혁신안 좌초시키고 지금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지금 계속 왜 이렇게 치냐, 총선 8개월 남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총선 8개월 남고 실질적으로 이제 10월까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잘 버티면 이제 시간이 없어갖고 민주당은 뭐 전당대회니 비대위니 뭐 이런 거 얘기를 못 하거든요. 딴 거 없습니다. 영장 쳐갖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 띄운 다음에 이재명 사퇴론 띄우는 거예요. 검찰과 조중동이 지금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명백한 검찰의 총선 개입이에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혁신안, 여러분들 여기저기 방송에서 나왔죠.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좀 가겠습니다. 지금 혁신안이 이젠 사실상 퇴장을 했죠. 혁신안이 퇴장을 하면서 이제는 민주당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혁신위의 시간은 끝났어요. 의외로 생각보다 제가 여러분들 대의원제 폐지나 아니면 경선 룰만 손대도, 그렇죠? 내년 공천에 관련된 경선 룰만 과연 손댈 수 있을까 했는데 던져놓고 갔어요. 그냥 좀 무책임해 보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재명 최고위에서 혁신안을 뭐 장경태 혁신안이나 여러 가지 비슷한 혁신안이 있었는데 거기서 던짐은 그냥 방탄전단, 이재명 정당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혁신위를 중간에 세워서 민주당 지도부가 사실상 하고 싶었던 일을 던져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권리당원들이나 이재명 친명 진영에서 볼 때는 우리가 원했던 혁신안이죠. 이런 걸로 볼 때는 아직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가 힘이 있는 거죠. 혁신이 구성만 봐도 아무리 저쪽이 숫자가 많고 그래도 민주당 현재 최고위나 지도부에서는 민주당 친명계가 잡고 있기 때문에 혁신위원장이나 이런 어떤 혁신의 가닥이 당원과 이재명 당대표가 마음에 드는 사실상 이런 게 날라왔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잘했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대의원제 폐지라고 하면 뭔가 있던 걸 폐지한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기득권 세력들이 반발이 심하죠. 혁신위가 머리를 잘 썼어요. 혁신이 폐지가 아니다. 대의원제 폐지가 아니다. 표가 1대1이다. 이거 굉장히 머리 잘 썼어요. 그렇죠? 혁신이 폐지한다라고 하면 저쪽에서 반발이 많아요. 근데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를 1대1로 한다. 그러니까 전국에 대의원 해봐야 한 10,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전국의 대의원들 다 합쳐봐야 한 15,000명? 제가 알기로는 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권리당원은 한 250만 명 돼요. 그러니까 표의 등가성이 없어진 거죠. 대의원 한 표나 권리당원 한 표나 똑같아진 거죠. 그리고 여기서 예의주시해야 될 게 저 비명계가 굉장히 반발을 할 거예요. 왜 반발을 하냐? 이 대의원제의 1대1 표 등가성은 사실상 딴 게 아니라 이거는 전당대회 때 당대표나 최고위원 뽑을 때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권리당원의 표와 대의원의 표의 등가성은 전당대회 때 여러분들이 최고위원이나 당대표 뽑아봤죠. 그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지정에서는 왜 지금 전당대회가 끝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왜 지금 대의원제의 표를 등가성을 조정하냐. 그럼 반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조정돼 있냐면 혁신안에 따르면 여태까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권리당원 40, 기존에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그 다음에 일반 당원 5,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나나 아무리 이렇게 표에 그 대의원 30이라는 그 비중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아무리 당원 가입 운동 해봐야 그 우리 권리당원의 퍼센테이지는 40에 묶여 있잖아요. 권리당원의 그 표는 40에 묶여져 있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당원 가입해봤자 60대 1에서 70대 1, 80대 1, 90대 1 이렇게 되는 것밖에 없던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권리당원이 많이 가입해도 점점 대의원의 표의 등가성만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혁신이 안에 따르면 다음 전당대회 때는 아예 대의원의 비중이 없습니다. 권리당원 70, 국민여론 30. 그렇죠? 이제는 권리당원의 70. 왜냐면 권리당원이나 대의원이나 표가 1대1이니까 권리당원이자 대의원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뭐 대의원이 30이라는 비중이 차지했던 게 없어지고 대의원 여태까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이었잖아. 이걸 합쳐버린 거예요.
표의 등가성이 1대1로 돼버리니까 굳이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할 필요가 없죠. 합쳐버린 거죠. 대의원 권리당원 합쳐서 70으로 만들어버리고 여론조사 30으로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권리당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당대표는 나올 수가 없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한쪽에서는 오늘 최재성이가 좀 헛소리를 했던데 이거는 정청래 당대표법이다라고 이렇게 떠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박용진 방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건 박용진 방지법이에요. 이렇게 되면 박용진 같은 애들은요 나오지 못해요. 이걸 박용진 방지법이라고 얘기해야지. 이거는 무슨 정청래 당대표법이냐. 우리는 박용진 방지법으로 부릅시다. 아니 민주당 당원들에게 인정도 못 받는 박용진 같은 애가 대의원 일부와 여론조사를 통해서 역투표에 힘을 입어서 대통령 후보 2등이나 2, 3등 올라가는 게 말이나 됐습니까? 응? 이거는 박용진 방지법이죠. 제가 보면 그래요. 권리당원이 250만 명이에요. 대의원 해봐야 15,2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또 여기서 이제 또 일촉즉발의 상황이 뭐냐? 이제 여태까지 여러분들 선거 때가 되면 경선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각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각 지역의 그러니까 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들의 하위 10%, 하위 20% 그런 평가를 했었어요. 전 총선에서도. 그럴 때마다 하위 20%는 누가 들었다 안 들었다 이렇게 추측만 했을 뿐이지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하위 20%에 든 국회의원들 분명히 있잖아요. 뭐 이상민이나 뭐 박용진이나 이런 하위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평가 항목으로 하면. 근데 여태까지 민주당이 암암리에 20% 누가 들었다 안 들었다 이런 소리만 나왔을 뿐이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위 20% 든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다고 지금 혁신이가 얘기를 한 거고, 만약에 하위 20%에 들 경우에는 경선 투표에서 20% 한마디로 내가 10,000표를 얻어봐야 하위 20%에게 경선 20% 감산하는 현행 규정을 하위 10%까지는 40%, 10%에서 20%까지는 30%. 10,000표 얻어봐야 6,000표밖에 인정 못 받는 거야. 하위 10%는. 하위 10%에서 20% 사이에 있는 사람은 30%를 감산. 그리고 20%에서 30%는 20%의 감산. 그러니까 페널티를 주는 거죠. 그리고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사는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이건 잘했죠. 함부로 탈당 못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탈당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한번 공천 불만 있다고 나가면 다음에 들어오면 50% 지고 들어가야 돼요. 현재 그런 거고. 제가 볼 때는 둘 다 이거 이제 언제 하냐면 16일 날 의총에서 한번 붙을 겁니다. 세게 붙을 거예요. 그리고 혁신안의 또 주요 내용이 올드보이들의 퇴장이에요. 그렇죠? 지금 올드보이들의 퇴장을 다선 의원들의 용퇴를 주장했는데, 이거는 지금 어디를 중점적으로 얘기한 거냐면 호남이에요. 호남에 지금 또 물론 박지원 원장 존경받을 사람이죠. 잘하고 전투력도 세고. 그러나 나이가 80 넘고 그러면 좀 안 나와 주셔도 도움이 되죠. 왜 그러면 호남에 올드보이들이 지금 줄 서 있습니다. 누구냐? 천정배가 지금 뭘 노리냐? 천정배가 현재 6선의 국회의원입니다. 천정배가 6선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천정배가 이번에 호남에서 공천을 받아갖고 공천만 받으면 호남은 당선이잖아. 그럼 천정배가 7선이 돼요.
그러면 천정배가 7선이 되는 순간 뭐냐? 국회의장이 됩니다. 국회의장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 천정배는 의원 내각제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올드보이들 나오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현재 천정배는 6선이에요. 그래서 천정배가 다음 총선에서 도전을 하면 7선이에요. 7선이면 당연히 국회의장이 되겠죠. 여태까지의 관례대로 보면. 그러면 천정배는 당연히 국회의장이 되면 자기는 대통령 될 수 없잖아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윤석열도 나중에 선거철이 다가고 레임덕 오고 그러면 어때요? 급속도로 민주당 인사들과 의원 내각제 논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혁신안에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올드보이들 웬만하면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해달라, 응? 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일단은 16일날 의총에서 한번 붙고 그 다음에 28, 29일 워크숍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되는데, 이제 16일날 우리가 여러분들 뭘 예의주시해야 되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혁신안에 힘을 실을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리더십을 보일 것이냐. 이재명의 혁신안 힘 실어주는 걸 힘 빼기 위해서 검찰이 17일날 소환을 했거든요. 그렇잖아. 이 혁신안에 힘 실어주면 누가 봐도 이재명 당대표가 힘을 실어주면 민주당 친명 진영이나 최고위에서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이재명 힘 빼놓으려고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개파 갈등으로 번질 수밖에 없어요. 16일 의총에서 아마 논쟁이 있을 겁니다. 과연 이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 것이냐. 이재명 당대표님, 제 말 이번에는 한 번만 들으세요. 전당원 투표 붙이세요. 끝나요. 그렇죠? 안 그래요? 아니,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혁신안 그러면 5월 8일 5월 달에도 투표 한번 했었어요. 5월 달에도 투표 한번 해갖고 내년 총선 공천 룰 정한다 그러면서 막 문자 돌고 그랬어요. 딴 거 없어요. 이거는 비명계 친명계 싸울 일이 아니다. 그렇죠? 이거는 비명 친명 간 싸울 일이 아니다. 당원에게 붙이자 라고 하면 돼요. 가장 민주적이에요. 이낙연이나 비명계가 맨날 요구하는 게 뭐예요? 민주당의 민주성 회복이라며요. 안 그래요? 민주당의 민주성 회복이라며. 그럼 혁신안을 최고위가 밀어붙이지 않고 가장 민주적인 당원들에게 전당원 투표로 하자, 응?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응? 나는 근데 비명계 의원들 이거 지금 뭐 대의원제 폐지도 아니고 1대1로 하자라고 하는데, 나 한번 묻고 싶어요. 당원들에게 지지받지도 못하는 정치인이 무슨 국민에게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서 정치를 하려고 합니까? 지금 조중동이 계속 개딸 프레임을 씌우고 있거든요. 조중동이 계속 개딸 프레임을 씌워요. 무조건 개딸 요구 들어줬다. 김은경. 개딸 없다 이제. 응? 민주당 개딸 선거 끝나고 나간 지 오래됐다. 지금 개딸이 아니라 민주당 당원들의 요구다. 응? 지금 아마 비명계에서는 이르지도 못하고, 왜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갑시다. 비명계가 왜 이 대의원의 표의 등가성을 1대1로 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왜 반대를 하냐. 사실 비명계의 큰 플랜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운운하면서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면, 지네가 바라는 건 어떻게 보면 비명계는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에 구속되기를 바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 자기네 총선 공천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네들은 정상적으로 비대위는 민주당 당원들이나 친명계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비대위는 지네들이 마음대로 비대위원장 만들고 지네끼리 전 총리 생각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못 가니까
현재 돌아가는 흐름을 보면 박강원이가 원내대표가 되는 걸 보면 비명계가 지금 숫자적으로 많지요. 비명계가 숫자적으로 많다라는 것은 아무리 권리당원이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한다 그래도 얘네들이 대의원 표만 단속을 하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마음에 드는 새로운 대표를 뽑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비명계가 스텝이 꼬인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검찰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의해서 검찰이 또 영장 치고 불체포 특권에서 영장 실질 심사 받아갖고 이재명 당대표가 만약에 구속이 된다 그러면 검찰의 최고의 검찰과 비명계가 어떻게 보면 적과의 동침이잖아요. 근데 이게 대의원제가 1대1로 될 경우에는 정청래가 나오면 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정청래는 사법 리스크도 없다까지를 못해요. 그쵸? 이재명 끌어내렸더니 정청래가 전당대회에 나와버리면 이제는 대의원 힘 갖고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대의원제 폐지는요 이재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니들 앞으로 이렇게 해봐라. 다음 당대표, 다음 최고위원 선거 이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가 1대1로 됐기 때문에 니들 이재명 지키지 않았던 애들은 그 어떤 당직도 당선될 수 없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이 대의원제와 권리당원의 표가 1대1로 되는 순간 적어도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 지지한다고 선언한 친노 친문의 정상적인 지지자들이 있는 한 저 비명계는 어떤 선거에 나와도 당선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김은경 혁신이가 나올 때 딴 거 모르고 대의원제 폐지만 해도 이거는 성공이다라고 했죠. 대의원제 폐지만 해도 비명계가 힘을 못 써요. 어떤 선거에서 지네가 이길 수 있습니까?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국민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 기존에 있던 전당대회 룰 갖고 해도 이재명이 되고 정청래가 되고 그런 판인데 이제는 아예 권리당원 70으로 가면 걔네들은 아예 상대가 안 되죠.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대의원제 폐지 안 했습니다. 1대1로 대의원제의 불합리한 여러분들 대의원이 여러분들보다 무슨 똑똑을 합니까? 여러분들보다 민주당을 더 위해서 희생을 합니까? 왜 대의원이 권리당원 70명의 역할을 하냐 이거죠. 이거는 대의원의 어떻게 보면 대의원들에게 너무 부당한 권한을 준 거예요. 이거는 대의원제의 정상화를 만드는 거예요. 용어도 잘 써야 돼요. 대의원제 폐지가 아니라 대의원제의 비정상화의 정상화. 그렇잖아. 나나 대의원이나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여러 가지 이제 관문이 있습니다. 이 현재 당원 당규를 바꿔야 돼요. 당원 당규를. 이 현재의 당 지도부 선출 시 당원 당규에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로 돼 있는데 이거를 아까도 얘기했듯이만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가 1대1로 되는 순간 대의원 플러스 권리당원 70이 되는 것이고 국민 여론조사 30이 되면 이 혁신안이 하려고 그러면 이게 당원 당규에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당원 당규 개정부터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쵸? 우리 잼님도 저번에 내 방송 듣고 정리를 하다가 그랬잖아. 이게 혁신안이 아무리 좋고 우리가 이거를 전당원 투표를 해도 이게 당원 당규에서 바뀌어야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현재 당원 당규에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 이거 혁신이가 또 공천룰 중에 잘 건드린 게 있어요. 지금 나오지 않는데 뭐냐면 작년 그 21대 총선에서 단수 공천이 민주당에서 무려 40%가 46.5%. 한 지역에 경선 없이 한 명의 단수 공천이 이루어진 게 46.5%였어요.
거의 경쟁자 없이 단수 공천으로 했던 게. 그래서 이번에 단수 공천의 허용 범위도 줄이겠다는 거죠. 단수 공천은 필요한 지역은 있겠지만 최소한으로 단수 공천을 하고 웬만한 지역에서는 다 경선을 붙이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웬만한 지역에서는.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도 무려 46.5%의 비중을 차지했던 단수 공천을 최소화하겠다는 거. 근데 이게 여러분들 46.5% 이런 의미가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수도권에서 경선만 이루어져도 괜찮아요. 이게 단수 공천이 높은 지역이 어디냐면 경북 지역이에요. 경북, 경남 이쪽에 경쟁자들이 없으니까. 그쵸? 대구에 여러분들 누가 나가갖고 막 피 터지게 경선하려 그래. 안 나갈라 그러거든. 그래서 민주당이 단수 공천이 높은 게 그쪽에서는 뭐 나가봐야 떨어지니까 별로 이렇게 돈 쓰고 힘 받으려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경북 그쪽이 단수 공천율이 높아서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보면 단수 공천율이 올라가는데 저는 무조건 전체적인 단수 공천을 제외하면 안 되고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이렇게 좀 지역마다 맞게끔 해야 돼요. 그렇죠? 호남은 100% 경선 이런 식으로. 호남은 민주당이 나가면 100% 되잖아. 그렇잖아요? 호남에서는 공천이 결국은 경선에서 이긴 자나 공천 받으면 당선이니까 저는 내가 만약에 당대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호남은 100% 경선. 그렇죠? 호남은 100% 경선. 경기, 서울, 인천은 80% 그러니까 단수 공천을 뭐 10% 내외로 줄인다. 지역별로 맞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저기 영남 경북 지역에는 뭐 50%까지는 단수 공천을 허용해주고 이거를 잘 만들어야 돼요. 호남은 100% 경선. 그다음에 서울, 경기, 인천은 단수 공천 10% 정도는 인용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대구, 경북 지역 이쪽에서는 50% 이상은 저거 해야 되니까 저는 그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위 공직자 20% 발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근데 여기서 이제 반대파들이 얘기하는 이론은 뭐냐 3개월 전에 여러분들 우리 투표 한 번 한 적 있죠? 3개월 전에 우리 투표 한 번 했었잖아요. 5월 8일 날 내년 총선에 적용된 공천룰을 확정했다고 떠드는 거예요. 3개월 전에 뭐 이거 반대하냐 찬성하냐 이상하면서 우리가 사실 그때 투표를 잘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당원 제97조 4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과 방법 등 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를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하고 공표해야 한다고 적혀있는데 이건 바꾸면 돼요. 바꾸면 됩니다. 그때 이걸 사실 반대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권리당원의 72.07%가 높은 찬성이 나왔는데 이거는 권리당원의 투표율이 높았던 거는 우리 같이 어떻게 보면 온라인이나 이렇게 그 어떤 지역에 소속돼 있지 않은 온라인 권리당원들이 투표를 안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나 나나 다 투표 안 했죠? 투표를 안 했습니다. 투표를 안 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투표로 72%가 올라갔던 거예요. 그 다음에 대의원제 폐지 사실상 폐지라고 하지 마요. 폐지라고 그냥 1대1이에요. 대의원제의 정상화라고 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왜 이런 말을 꼭 부탁하냐면 늘 워딩 싸움에 져갖고 늘 실패해요. 개딸 하지 말라고도 그렇게 난리를 쳐도 개딸이 뭐야 개딸이 우리끼리나 개혁의 딸이라고 알아들지 일반 사람들이 개딸 하면 뭐라고 생각했어. 이건 대의원제 폐지가 아니라 대의원제의 정상화라고 여러분들 꼭 불러주세요. 대의원제의 정상화가 바로 민주당 혁신의 첫걸음이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250만 당원들이 돈 내는 당원들이 요구사항을 듣지 않고 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대의원들은 안심하고 권리당원들을 무서워하냐? 모순 아니에요?
왜 10,000명 대의원들에게는 찬성을 하고 왜 250만 명의 권리당원들에게 무섭나 비명계? 여러분들 이 대의원제도요, 뭐 전국에 한 10,000명 이상 있잖아요. 이것도 좀 바꿔야 돼요. 대의원 뽑는 것도 바꿔야 됩니다. 지금 대의원제 지역구에서 어떻게 뽑냐면 권리당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대의원을 뽑아요. 지금 각 지역마다 대의원을 어떻게 뽑냐면 그 지역의 권리당원들이 추천을 해서 추천된 명단을 지역위원장인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보고 이 사람을 대의원으로 뽑는지 마는지 하는 거예요. 투표가 아니야. 권리당원들이 투표를 해서 대의원을 뽑는 게 아니라 권리당원들이 추천을 하면 추천인들이 국회의원한테 올라가거나 지역위원장한테 올라가면 이 사람의 성향을 파악한 다음에 얘는 돼, 얘는 안 돼. 이런 불합리한 게, 그래서 대부분 그 지역의 대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어떤 그 영향력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바꿔야 되죠. 응? 그래서 각 지역의 대의원도 그 지역의 권리당원들의 투표로 해서 뽑아야죠. 추천이 아닌 투표로 뽑게끔 이것도 사실상 바꿔야 돼요. 그 10,000표도 우스운표가 아니잖아요. 한 15,000명 되나? 전국의 대의원이 15,000? 16,000, 7,000 되나? 이 대의원도 여러분들 아마 지금 대의원 있죠 여기? 응? 여기 대의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대의원 어떻게 됐어요? 각 지역에서 내 지역의 권리당원들이 추천을 하면 내가 이름이 올라가면 만약에 내가 속마음을 숨겼어. 난 이재명 지지자야. 근데 우리 지역에 만약에 수박의 뭐 원조가 있어. 수박의 원조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야. 근데 평소에 나는 얘랑 그냥 잘 지내고 있어. 근데 속마음은 나는 완전 이재명밖에 몰라. 근데 이 사람이 볼 때 그 사람 내가 잘 알아. 그 사람 우리 편이야. 그러면 나는 대의원이야. 막 여기저기서 대놓고 활동하면서 막 이재명 다니는 어떤 대의원이면 그 다음에 잘라. 그 다음에 잘리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추천인에 대해서 성향을 모르잖아. 어떻게 하냐면 그 지역의 신복들 있잖아. 권리당원. 그 권리당원이 추천 올라온 사람들을 검증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지역에 자기랑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대부분 대의원이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네끼리 추천하는 거야. 5명 이상 추천을 받아야만 대의원 간다. 그럼 지네끼리 얘는 확실해, 얘는 확실해, 얘는 확실해. 그래서 지네끼리 추천해갖고 이름 올리는 거야 막. 그냥 그래서 대의원들 표가 몰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래서 이번 경선을 만약에 붙더라도 지금 같은 경선 룰을 가지고 하면 대의원 표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겠죠. 아니 지금 제 말 들으니까 그 지역 대의원들은 대부분 그냥 그 지역 국회의원들과 짬짬이야. 그 중에서 뭐 4년 동안 지켜봤는데 쟤는 우리 의원님과 안 맞아요. 그럼 바로 날라가 다음에. 응? 지금 그래서 이 대의원제를 뽑는 것도 어떻게 보면 추천제가 아닌 투표를 해야 됩니다. 이건 그 지역의 권리당원들의 총 투표를 해야 돼요. 응? 이게 진정한 정당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놈의 무슨 돈봉투 사건, 뭐 도덕성 회복, 내가 얘기했잖아. 혁신하면 도덕성 회복된다. 아니 진짜 생각해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권리당원은 무섭고 대의원은 안 무섭다. 이 이론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나는 한마디 물어봅시다.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대의원이 70% 역할을 하나? 본선을 생각해야지 이 새끼들아. 응? 민주당이 왜 썩어 빠졌냐면 지금 본선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본선할 때 대의원 표를 60표 70표 쳐주던, 본선할 때는
대의원이나 권리당원이나 일반당원이나 다 똑같은 한 표야. 그러면 본선을 생각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가 될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든지 공천만 받으려고, 응? 수백만의 권리당원은 무서워하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응? 이원욱이 오늘 얘기하는 거, 친명 이재명 공백 대비에 대의원 폐지 추진하는 듯, 이거 정청래 겨냥하는 거죠. 그렇죠? 이재명이 혹시나 공백되면 친명계에서 당연히 우리 권리당원들에게 인기 좋은 의원이 누군가가 나가면 당선되겠죠. 비명계는 당권을 잡을 수 없어요. 응? 이거는 딴 거 없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이거는 현명하게 친명과 비명에 싸울 일이 아니다. 당원 당규의 개정 및 혁신안은 당원들의 몫이자 전당원 투표로 붙이면 됩니다. 이상민, 이게 말입니까? 김은경 혁신이 개딸당 만들려고 한다. 조선일보 논조를 갖다 쓰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바로 퇴출시켜야 돼요. 응? 아니, 어떻게 민주당의 국회의원이라는 배지를 달고 있는 자가 혁신위에서 혁신안을 만들었더니 개딸당이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나쁜 놈들이죠. 응? 이번 총선 이기려면 나는 진짜 올드보이들 좀 참아야 돼요. 4선 이상의 중진들 좀 참아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호남은 정치, 여러분들 보세요. 국민의힘의 안전지대는 어딥니까? 대구 경북이죠. 국민의힘의 안전지대는 대구 경북이에요. 거기서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죠. 민주당의 안전지대는 호남입니다. 호남에서는 본선보다 경선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올드보이들이 나오면 어때요? 옛 향수가 있는 것이고, 올드보이들이 나오면 또 지역 기득권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저는 현재 김은경 혁신안은 진짜 혁신안을 거부하는 자가 바로 기득권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여러분들이랑 저랑 내일부터 뭐 하냐면, 대의원제는 정상화돼, 대의원제의 정상화, 혁신안은 도덕성 회복된다. 그 다음에 혁신안 거부하는 자가 기득권자다. 생각을 해봐요. 자기 기득권에 뭔가 흠집이 나니까 반대하는 거거든요. 응? 내가 갖고 있던 거를 누군가가 침범하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기득권이 그래요. 늘 이 선거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뭔가를 내가 왜 반대하겠습니까? 더 좋아지면 반대 안 하겠죠. 내가 여태까지 가만히 있어도 지역에서 지역관리 잘해갖고 대원들만 구워 살피면 공천권 문제 없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쉬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걸 뺏길 것 같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혁신안 거부하는 자가 기득권자예요. 응? 당연한 거죠. 응? 내일부터 이제 여러분들 이제 16일 전에 이제 민주당 의총이 열리기 전에 이제 조중동 할 것 없이 모든 언론에서 완전 무슨 민주당 두토막난 민주당, 뭐 갈등만 증폭시킨 혁신안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 혁신위를 좌초시키기 위해서 투트랙 전법을 쓸 거예요. 한쪽은 검찰에서는 이재명 당대표의 혁신안을 좌천시키기 위해서 검찰의 사법 리스크를 띄우기 위해서 소환이나 계속 뿌릴 테고, 그 다음에 민주당 안에서는 비명계가 공천 학살뿐만 아니라 여론에서는 민주당 반토막 이렇게 난리가 날 겁니다. 딴 거 없어. 대의원제 폐지가 아니다. 뭐 폐지, 여러분들 용어 잘 써야 돼요. 대의원제 정상화, 혁신함은 도덕성 회복된다. 그 다음에 혁신안 거부하는 자가 기득권자다. 요 세 개만 외치면 돼요. 그리고 혁신안은 전당원 투표로. 요 네 개. 그렇죠? 혁신안은 첫째, 혁신안은 전당원 투표로. 둘째, 혁신하면 도덕성 회복된다. 셋째, 대의원제의 정상화. 넷째,
혁신안을 거부하는 자가 기득권자다. 이 네 개만 여러분들 외우면 돼요. 진짜 이 네 개만 외쳐주면 돼요. 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잘 외우지? 첫째 뭐라고요? 혁신하는 전당원 투표로. 둘째, 혁신하면 도덕성 회복된다. 셋째, 대의원제의 정상화. 넷째, 혁신을 거부하는 자가 기득권자다. 요 네 개만 하면 민주당 이렇게 싸움 없이 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해서 그래요. 혁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딴 거 없고 이제 생각보다 센 저항이 올 겁니다. 생각보다 센 저항이 올 것이고 우리 이정숙님, 건행님, 강철무지개님, 미르네님, 기린기님 고맙고 조만간 민주당 앞으로 갑시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민주당 지금 현재 최고위 힘 실어주고 뭐 이재명 당대표 검찰 출석하는 것보다 혁신안 통과를 시켜야지 지킬 수 있다고 하고 아까 얘기했죠. 혁신안이 통과되면요, 혁신안이 당원 단계로 개정돼 갖고 통과되면요, 민주당 비명계도 이재명을 날리지 못합니다. 차라리 이재명이 낫다가 돼요.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가 있어야지 자기네들도 이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비명계 싫어도 이재명을 위해서 투표한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혁신안이 통과되면 지네가 어떤 짓을 할 수가 없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쟤네가 비대위 전환할 때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당대회 하라고 외치면 되거든. 다 수가 있는 거야. 저것들이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 어떻게 만들고 사고로 만들고 비대위 전환하려 그러면 비대위 결사 반대하고 전당대회 하라고 난리치면 되지. 그럼 전당대회 하면 지네가 되나 안 되지? 그러니까 못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쟤네들이 비대위 전환하고 싶어도 전환을 못 하잖아. 혁신안만 통과되면 비명계는 나와도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네 개를 여러분들 관철시켜야 됩니다. 이거 연구하느라고 머리 아팠어. 며칠 동안 이거 어떻게 받아쳐야 되나. 무조건 혁신안이 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 워딩 싸움, 프레임 싸움이니까 워딩 싸움 외웠잖아 내가. 혁신안은 전당원 투표로. 혁신하면 도덕성 회복된다. 그 다음에 대의원제는 정상화로. 대의원제는 여태까지 비정상이잖아. 왜 나랑 똑같은 대의원, 똑같은 사람인데 걔는 왜 그 인간은 70표고 나는 1표야. 말이 안 되잖아. 혁신안 거부하는 자가 기득권자다. 요 네 개만 여러분들 외쳐주시면 돼요. 대의원제 폐지라는 말씀 안 돼요. 알겠죠? 우리가 대의원제 절대 폐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대의원제 폐지, 우리가 옛날에 검수완박이라는 말을 썼다가 제가 역풍 맞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검경수사권 검찰 정상화법이라고 하는 게 맞았죠. 그래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그때 검수완박도 워딩 싸움에서 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의원제는 정상화로 얘기해주고 혁신안 거부하는 자가 기득권자다. 추나가 뺏길 게 많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외워갖고 많이 여기저기서 쫙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집권 7년 차죠. 예. 윤석열은 청와대에 없다 보니까 그냥 검찰총장이 용산에서 직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문재인 집권 7년 차
용산 야당이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윤석열이가 갑자기 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윤석열이가 제일 잘 쓰는 말이 뭐예요? 응? 전 정부 때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런 카르텔을 타파야만 대한민국이 똑바로 쓰는 거 아닙니까? 허구한 날 무슨 카르텔, 그치? 카르텔, 전 정부 탓, 허구한 날 떠드는 거야. 이거는 잘못된 카르텔은 전 정부에서부터 있었던 겁니다. 예. 오빠 말 아껴. 미안. 야, 이 씨발 새끼 말 아껴. 미안. 죄송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지금 집권 이제 2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집권 2년 하고 있는데 허구한 날 무슨 건설 카르텔, 노조 카르텔, 그죠? 그놈의 카르텔. 진짜 나쁜 카르텔은 법조 카르텔이에요. 그쵸? 근데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엊그저께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건설 카르텔을 막 비판을 합니다.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 이게 8월 1일 날 국무회의에서 떠든 거예요. 전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전 정부 탓을 합니다. 그렇죠? 맨날 제가 집권하기 전에 있었던 일에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맨날 이지랄해요. 근데 요번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2023년 5월 9일 날 어떤 말을 하냐?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와 토양, 이지랄 떨어요. 전세 사기도 전 정부 탓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한두 번은. 전임 정부와 탈원전 기조로 황폐화 작전에 놓였던 우리의 원전 역량을 다시금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 이게 5월 23일 날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6월 13일 날 어떤 얘기를 하냐?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 채무가 쌓였다.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세에 대한 착취행위이다. 이건 뭐냐면요, 그냥 자기는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죄송한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통령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탄핵 이후에 인수위원회도 없이 왔어요. 그렇죠? 인수위원회도 없이 대통령 자리를 맡아갖고 나름 국정 철학을 가지면서 모든 일을 해왔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인수위원회 2달 했죠. 그러니까 책임지기도 싫으면서 뭔 놈의 대통령을 했냐 이거야. 내 말은. 전 정부 탓만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해줄까? 전 정부 탓만 하면 국민들이 전 정부가 다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전 정부가 잘못하고 전 정부 나라를, 여러분들 IMF 때 김영삼 정부에서 나라를 파탄냈을 때 전 정부 탓만 계속 하고 있으면 그게 국가의 지도자입니까? 전 정부가 못했기 때문에 정치 교체가 됐으면 자기네가 지난 정부에서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할 생각을 안 하고 허구한 날 설사 문재인 정부의 탓이라고 해도 현직 대통령이 발언 이게 여러분들 적절해요? 대통령은 무조건 책임이 없어. 무슨 사고가 터지면 우리는 책임이 없어. 밑에 새끼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하고 철저히 엄벌하라. 왕이나 하는 짓이죠. 왕이나. 그럴 바에 권력을 뭐하러 잡습니까? 정치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치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카르텔이라는 말은 사실 독점이라는 말이거든요. 카르텔은 경제 용어로는
독점이라는 뜻인데 윤석열이가 쓰는 카르텔은 정치적 정적을 제거할 때 많이 써요. 그렇죠? 무슨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카르텔이라는 말은 독점이라는 뜻으로 경제적 용어인데 이거를 윤석열이가 국무회의나 여기저기서 떠드는 걸 가만 보면 정치적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집단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카르텔을 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기존에 있던 뭐 카르텔을 부시겠다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권 오래 못 가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진짜 제가 여러분들이나 나나 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요. 윤석열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내년 총선 끝나자마자 레임덕이에요. 국민의힘에서 150석 이상을 얻지 못하고 지금 여기저기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가장 국민의힘에 후하게 줬을 때 국민의힘이 130석이에요. 가장 국민의힘에게 후하게 줬을 때 130석 정도 나오고 나머지가 민주당이 한 160석. 좀 여유 있게 하면 민주당이 180석, 국민의힘이 100석 미만. 이렇게도 나와요. 여러분들 주변에 민심이 그렇게 좋지가 않는 거 알죠? 결국은 올 하반기 되면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여기저기서 풀리는 건 없어요. 가장 긍정적으로 봤을 때 130석까지 보고 가장 좀 부정적으로 보면 100석 미 이준석이가 얘기하는 100석 미만의 선거도 여기저기서 현재까지는 나와요. 그런데 내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윤석열은 사실상 총선이 딱 끝나는 순간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지킬까요? 안 지키죠. 끝난 거죠. 윤핵관만 남고 국민의힘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년 총선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윤석열의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누굴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낼게요. 윤석열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 윤석열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뭘까요? 이준석? 이재명? 윤석열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검찰이에요. 윤석열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검찰입니다. 왜 그러냐? 윤석열이가 내년 총선 패배를 하자마자 레임덕이 오면 지 친정인 검찰을 가장 무서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 윤석열은 지금 혼자 검찰 출신이고 한동훈이나 자기의 측근들을 요직에 앉혀갖고 자기의 친정이 검찰이라고 생각하지만 검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검찰은 일단 정치계로 빠지는 순간 그 사람은 정치인이에요. 윤석열이나 윤석열 측근들이나 지금 자기네들은 친검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윤석열이가 내년 총선 패배가 오면 가장 말을 안 듣는 게 검찰인 거예요. 왜? 이대로 가면 정권 뺏기면 자기들 다 죽거든요. 윤석열 때문에 검찰이라는 조직 전체가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가 뭐냐? 자기는 조직 보호자거든요. 누구보다도 검찰은 검찰주의자들이 가장 많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검찰은 가장 보편적인 시각이 검찰주의자예요. 자기네 검사 몇 명 하나 희생되더라도 검찰 전체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박영수도 미끼로 가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박영수가 어디 감옥에 갈 수 있겠습니까? 검찰은 검찰의 옷을 벗는 순간 이미 야인이 되는 것이고 윤석열은 용산에 직행하는 순간 이제는 어떻게 보면 검찰의 견제를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대한민국에 검사가 2200명이 있습니다. 윤석열을 따르내는 100명 고작 100여 명의 검사들을 갖고 현재 검찰을 총지휘하고 있죠. 응? 여기저기서 이제 말을 듣던 검사들이 청와대의 지령을 받아서 그리고 윤석열이 꽂아놓은 반부패 수사부나 이런 사람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응?
왜 여러분들 내년 총선에서 국힘당이 수도권에서 참패를 예고하고 여기저기서 소리가 나오냐면요. 얘네들이 대선을 이기자마자 모든 역량을 집중한 게 뭐냐면 지방선거였어요. 왜 지방선거에 얘네가 총 역량을 집중했냐면 지방선거는 어떻게 보면 총선의 전초전이에요. 그 지역의 지자체장, 시의원, 구의원들을 독점을 하면 어떻게 보면 총선에 보이지 않는 30%, 40%는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 지역을 자기네들이 시의원, 구의원들이 장악을 하고 지자체장이 국민의힘이 잡으면.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은 어떻게 보면 총선 준비의 일환으로 지자체장에 나름 경쟁력 있고 좋은 후보들을 다 내보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내보낼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미 지방선거 때 수도권에서 좋은 정치인이라 좀 인지도 있는 사람들을 자원을 단체장들에게 다 쏟아붓다 보니까 단체장들이 다 돼버려갖고 새로운 외부 인력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런 외부 인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공천이 나오고 검사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검사 독재 정부라고 해도 윤석열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검사들이에요. 검찰 세력들. 왜? 검찰 세력들은 힘이 있을 때는 고개 숙이고 발톱을 감추지만 언제든지 힘 빠진 검찰 독재는 검찰에 의해서 망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검찰은 윤석열이가 힘 빠지고 윤석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검찰은 이 프로스가 활발해지고 물어뜯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일선에 있는 검사들은 윤석열 때문에 이건 진짜 검사들이 얘기한 겁니다. 윤석열 때문에 다음 민주당이 집권을 하든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든 검찰 개혁은 시대적 운명이라고 얘기해요. 진짜. 일선 검찰들이 느낄 때 윤석열이가 저렇게 정치를 해버리는 바람에 다음에는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든 민주당이 집권을 하든 검찰을 가만두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응? 한동훈이가 저렇게 오만방자하게 떠들고 다니고 저렇게 국회에서 입법사항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놨는데 그걸 시행령으로 다시 검수 원복을 해놓는 저런 몰상식한 짓을 하는데 검사들이 봐도 쟤네들을 가만두겠냐는 거죠. 응? 오히려 기존에 사실상 윤석열이 정치를 안 했다 그러면 예전같이 집권할 때 좀 힘 있는 정권에는 좀 입에 맞춰서 수사도 해주고 또 그 집권 세력이 힘 빠지는 집권 말기에는 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관 예우 받고 검찰이 사실상 여러분들 영원한 집권은 5년짜리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우리는 5년짜리 민주당이 집권한 5년짜리라고 하지만 진짜 대한민국의 영원한 권력자는 검찰이었잖아요. 요즘 그거 너무 뼈저리게 느끼죠. 그쵸? 뼈저리게 느끼죠. 진짜 대한민국의 가장 힘센 사람들은 검찰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검사들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최은순, 김건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죄를 묻지 않으면 재판마저 못 받죠. 응? 검찰이 봐줄라 그러면 아예 봐줘버리고 없는 사건도 만들어갖고 저렇게 수십 번 불러댈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응?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은 검찰을 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늘 자기네 힘들을 유지하고 있었고 사법 카르텔이라고 하는 정적 제거에 사법 카르텔로 정적 제거에 그리고 정권에 힘을 보태줄 땐 보태주고 자기네들에게 해가 되는 집단들은 무참히 사실상 제거하고 여러분들 조국 장관님이 무슨 쿠데타를 일으켰습니까? 삼족을 멸하고 있어요. 융동학원의 부모님 학원부터 자기 가족부터 자기 부인부터 자기 가족까지 3대를 멸하는 이건 조선시대 때 사화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이런 집안은 없습니다.
나중에 민주당이 권력을 잡으면요, 검수완박의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을 법률가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검찰 개혁을 작년에 한창 떠들 때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적이 있어요. 왜 우리는 판사와 변호사는 법률가라고 얘기하면서 검사들에게는 칼잡이라고 얘기하냐? 미친놈들이죠. 똑같이 사법고시 나와서 똑같이 법을 공부하고 검사들만 칼잡이가 되고 있어요. 판사들은 법률가고 변호사도 법률가고, 왜 검사들만 법률가라는 소리를 안 듣고 칼잡이가 되냐고요.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사들이 칼을 내려놓고 법전을 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들은 공소권만 유지하는 공소검사와 기소검사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예 수사는 검사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검사들이 똑똑해서 수사를 한다? 아니죠. 진짜 똑똑한 수사들은 검사가 안 해요. 국가수사본부에서 하면 돼요. 검사는 이 사건을 다룰 때 인권 침해가 있었나, 법률가로서 이게 공소 유지가 마땅한 것이냐, 언제부터, 그렇죠? 언제부터 우리가 검사에게 칼자루를 줬습니까? 검사는 법률가예요. 진정한 검찰 개혁은 검찰을 다시 법전을 들게 하는 거예요. 검사는 칼잡이가 아니에요. 저는 꼭 그렇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검찰 개혁의 완성은 국가수사본부나 경찰이 수사를 하면 검사들이 이 수사가 정당했고 이게 기소할 만한 내용인가 라고 기소를 하면, 기소하는 검사와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기소를 하면 공소검사가 이거는 공소 유지가 어렵다, 기소도 함부로 할 수 있잖아 검사가. 그러면 공소하는 검사가 이거는 공소, 지금 어때요? 수사도 경찰, 수사도 검사가 해, 기소도 검사가 해, 공소 유지도 검사가 해. 그쵸? 세 개를 다 하잖아. 수사도 검사, 기소도 검사, 공소 유지도 검사라고 지금의 현재의 검사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중간에 수사를 하다 보면 미처 발견되지 않은 증거들이 발견되고 자기네들의 오류가 발견될 수도 있는데, 그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본인들이 옳았다 그러고, 그 사람이 너는 범죄자야 그러면 끝까지 그 범죄자를 기소를 하고 재판정에 가서도 공소도 자기네들이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은 칼자루가 아닌 법전을 들고, 이게 경찰과 수사기관에서 갖고 온 이 수사자료가 기소할 만한 것인가 라는 내용을 확실히 쳐다보고, 이거를 기소를 했다 그래서 계속 걔네들이 기소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공소검사가 이 기소가 정당했나, 공소가 유지가 가능한가 보면서 공소검사와 기소검사가 검사들끼리 상호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검사끼리도 균형감 있게, 기소검사와 공소검사가 왜 잘못된 기소를, 공소를 유지하는 것도 이 공소 유지 검사에게는 굉장히 곤욕이 되니까 검사들끼리도 견제할 수 있는 이런 검찰 개혁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하면. 그리고 윤석열 방지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은 내년 총선이 딱 끝나자마자 윤석열 방지법, 고위공직자들은 5년 안에는 선출직 선거에 못 나오게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어떻게 윤석열 같이 전 정부에서 검찰총장 하던 새끼가 옷 벗고 바로 국민의힘에 붙어갖고 대선 후보가 되면 윤석열이가 여태까지 검찰총장에서 했던 모든 수사가 공정했다고 누가 봅니까? 진짜 그러지 않아요? 조국 장관님의 수사가 정당했다고 누가 생각해요? 그렇게 그 가족을 멸문지화를 시켜놓고 바로 국민의힘에 붙어갖고 대통령 후보가 돼갖고, 그런 검사가 제대로 된 검사입니까? 검찰총장이에요?
저는 적어도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은 그들이 옷을 벗고 나오면 선출직 공직에 도전하는 거 5년 제한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정부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편향성 없이 적어도 공무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일하자마자 반기 들고 와갖고 민주당에 오는 사람들 저 반갑지 않아요. 반갑지 않아요. 똑같은 놈들이니까 처음에 거기 참여했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서 5년이 지나고 나서도 그 정부가 잘못했다라고 떠들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5년 지나고 나서 민주당에 오면 받아주고. 응? 저는 윤석열 방지법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잖아. 응? 그래야지 함부로 정치에 꿈이 있는 사람들이 정무직 공무직을 맡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짜 정치인 뜻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함부로 검찰총장을 안 할 테고 함부로 방통위원장이나 이런 거를 안 할 테고 여러 가지 중요한 직들을 맡지 않겠죠. 왜? 자기는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면 되니까 정치의 뜻이 있으니까 공무직을 맡고 이게 왜 윤석열 방지법이 여러분들 필요하냐면요. 한동훈 같은 애 내년에 또 분명히 장관 나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대통령 나오려고 까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윤석열 방지법을 만들면 여러 가지 야, 너 정치하려고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뭐 맡지 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 방지법을 만들어 놓으면 한동훈 못 나와. 이런 걸 좀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좀 이상한 뉴스가 하나 있어서 봤어요. 오세훈이가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해요. 김정은 서울 가리키며 전쟁 지시 핵무장 논의해야 된다. 주한미군 철수 주장했던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도 있다. 이거 시장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북한의 김정은이 서울을 가리키며 공세적인 전쟁 준비를 지시했다고 하며 강력 반발했다. 이건 원래 이거는 정부가 반발을 해야 되죠. 근데 오세훈이가 왜 이러냐? 지금 차기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는 원희룡, 한동훈, 오세훈, 거기에 홍준표가 사자 대결이죠. 근데 홍준표는 윤핵관은 아니죠. 윤핵관 중에서 원희룡, 한동훈, 오세훈 이 세 명이 윤핵관의 후보가 될 거, 윤석열의 다음 후보가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다 각자 생각이 동상이몽이죠. 한동훈은 보수 지지층에서, 그러니까 수구 지지층들에서 인지도는 높아요. 그러나 한동훈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조직력이 없잖아요.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갑자기 원희룡이가 왜 나댈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대통령 후보 없어. 조금만 행자부 장관 하면서 윤석열 어머 사격해주고 세게 싸워주면, 공격수로 전환하면 자기한테도 기회가 올 것 같거든. 응? 그래서 원희룡도 지금 세게 나가는 거예요. 응? 거기에 이제 오세훈은 뭐야? 인지도는 높아. 이미지도 좋아. 근데 뭔가 한 방이 없어 보이잖아. 오세훈은. 그렇죠? 지금 그래서 지금 윤핵관 중에서 원희룡, 한동훈, 오세훈. 원희룡, 한동훈은 요즘 화면에 많이 보이잖아. 근데 오세훈은 지자체장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장을 하다 보니까 나름 존재감이 없잖아요. 응?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이가 나대는 겁니다. 응? 지금 여러분들 민주당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혁신이 아니나 여러 가지 골치가 아프죠. 제가 분명히 단언컨대 한 말씀 드릴게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비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요. 쟤네들은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느냐 한번 보세요. 난리가 아닙니다. 윤핵관,
비핵관, 반핵관 엄청나게 쟤는 거의 난리가 납니다. 왜 난리가 나냐? 윤석열의 지지율이 회복이 되지 않는 이상, 개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의 지지율이 60% 정도 되면 모두가 윤핵관 8을 하겠죠. 윤석열 8을 하겠죠. 비핵관이나 반핵관 같은 경우엔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사진도 안 쓸 거 아닙니까? 응? 이거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러지, 조금이나마 김기현이나 이런 애들이 검사 공천이라 이렇게 나오면 난리 납니다. 응? 지금이야 검찰이 총선에 개입하고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에 국민의힘과 검찰이 올인을 하고 있어서 국민의힘 내부의 싸움이 안 보일 뿐이지, 원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싸울 때 더 치열한 거예요. 진짜로 권력을 갖고 있는, 왜 그러면 저쪽에서는 이기면 완전 진짜 자기네 세상이잖아요. 저쪽 권력 싸움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혁신안 잘 통과시키고, 이 혁신안이 딴 게 아니라 이것만 통과돼도 함부로 이재명 끌어내리려는 걸 민주당 안에서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 당원들 이기는 정치인 없다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이 기회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이기는 정치인 없듯이 당원 이기는 민주당 의원들이 없다는 것을 좀 이번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권력 투쟁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제가 보면요, 유승민이랑 이준석이가 의외로 빨리 치고 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본격적으로 10월 정도 되면 신당 창당해갖고 바람 일으킬 게 뻔합니다. 유승민이랑 이준석이랑 국민의힘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은 먹구름이 꼈는데, 그러면 유승민이랑 이준석이가, 쟤네들은 찍힌 반핵관이란 말이야. 반핵관이 먼저 치고 나가면 쟤네들 또 내부 싸움 나고, 그러면 어때요? 중간지대에 있는 비핵관이라는 사람들이 윤석열이가 인기 없으면 오히려 이준석과 손을 잡게 돼요. 그게 바로 안철수예요. 안철수가 대가리 총 맞았다고 자기 험지 보내려는데 윤핵관들이랑 손잡고 내년 총선은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이지랄 떨고 다니까? 아니죠. 윤석열은 끝났습니다. 독재 정치 이제는 종식해야 됩니다. 아니지. 아니구나. 안철수 선거 때 되면 변성교지. 제가 안철수입니다. 윤석열은 저와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제가 왜 인수위 위원장을 하고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윤석열은 끝났습니다. 이지랄떡겠죠. 진짜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되게 크게 보여서 그렇지만 쟤네 싸움 장난 아니야. 심지어 여러분들, 제가 예상 단언컨대 예상을 해보면 윤석열 탈당하라는 소리 나옵니다. 진짜 내년 총선 앞두고 윤석열 탈당하라는 소리 나올 겁니다. 진짜로.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있으니까 찍기 싫다라는 사람이 나오거든. 총선 앞두고 지지율 20% 나오고 뭐 그래봐요. 탈당하지. 그리고 두 번째, 안철수가 아마 좀 있으면 또 달릴 겁니다. 존나게 뜁니다. 뭐 할 거 없으면 뜁니다. 안철수 조만간 또 마라톤 한번 뜁니다. 별로 주목 끌 건 없고 좀 있으면 뛸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돼요. 이번 고비만 민주당이 좀 잘 넘기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때는 당원들이 좀 확 붙어야 돼요. 이럴 때 당원들이 확 붙어갖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지. 어떻게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비명계가 이기겠습니까? 지금 또 새로운 세팅을 연구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내려오고 어떻게 갈 것이냐, 혼자 지네들끼리 100번 연구해도 안 될 수 있게 전당원 투표로 압도적인 가결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